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우리 정치권은 여전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원하고 명쾌한 일침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치 고수 한 분 모셨는데요. 5선 국회의원 지내셨고 과거 90년대 정치권에서 신드롬을 일으키셨던 대세론의 원조시죠.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의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새해에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죠. 취임 첫 해의 국가혁신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집권 2년 차에는 그 경제정책 혁신을 본격화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를 나타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8개월째 2년차를 맞이하는데 예. 우선 그 앞에 박근혜 대통령과 대비해가지고 우선 그 소통에 일정 부분 크게 성공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 완전히 혼자 박혀서 혼자 밥을 먹고 그렇게 사람도 안 만나고 그 폐쇄적이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을 털고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보이게 하는데 일단 성공했고 그리고 예. 일자리 창출을 내걸어서 국민의 어떤 상당한 기대를 갖게 했지요. 네. 일자리 창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집무실 안에 그 일일 통계표 보도판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걸 국민에게 보였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이른바 적폐 청산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뭐 이렇게 보아지는데 예. 그러나 거기에는 각각 다 이제 문제가 따르기 시작했어요. 역시 2년 차에 그러니까 우선 이 소통 문제에 있어서는 예. 친근감을 주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예. 그 본원적 소통 예를 들면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선거 공약에 의하면 수시로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에게 알리겠다 하는데 기자회견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예. 그동안 인사에 관한 여러 문제점, 그 다음에 외교에 관한 문제점, 최근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따르는 여러 잡음, 이 모든 게 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하면 그때마다 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반론을 허용하고 그래서 이걸 뭘 밝히고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셔터를 내린 꼴이 되어버렸죠. 예. 이게 지내놓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작용. 그 다음에 네. 글쎄 과거 정권에 뭐 잘못한 이 범죄적 요소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거는 척결해야지요. 근데 그것도 균형과 그 다음에 그 정확하게 이 초점을 맞추는 데 대해서 점차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근본적 적폐. 이건 박찬종 기준입니다. 예. 근본적 적폐는 눈 감아버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 적폐라고 하는 것은 제도와 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잘못된 관행이 쌓여져 있는 거거든요. 적폐라는 게 쌓을 적자 폐단이라는 배자니까. 예. 그러면 저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최대 적폐 한 10가지 전데 3가지만 오늘 BBS에서 얘기할게요. 첫째. 예. 그 BBS 방송국 그 강건너편에는 국회 저기 적폐 대상 1호 아닙니까? 예. 정당끼리 늘 패싸움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 정상적인 국회입니까? 이 국회를 정상화해야죠.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당 활동이 헌법에 맞도록 되어 있는지 국회의원 공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각각 개별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대울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이게 전부 헌법 위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대통령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로서 이 국회 적폐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돼서 고심하고 뭘 내야 되는데 깜깜하고 두 번째로 6개월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 이 기초자치단체장 230여 개 시군 구청장과 3,000명에 이르는 기초위원 이 선거해야 됩니까? 이게 국민의 압도적 여론은 이거 폐지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셋째로는 사법정의에 관한 겁니다. 사법정의가 바로 서야 국가정의가 바로 서는 것인데 대법원장을 혁신적인 인물로 앉혔다고 해서 사법정의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 정관예우에 바탕을 둔 전직 고위 판검사들이 10여 개의 대형 로펌의 또아리를 털고 앉아가지고 유전 무죄, 유권 무죄를 창출하고 있는 이걸 깨지 않으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이 얘기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적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눈 감고 여야 지도자들도 다 눈 감아요.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새해에 뭐 어떻게 보여질는지 예.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 좀 뭐 낙담하는 심정도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지난 8개월을 지금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60, 70%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런 지지율은 네.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지율은 상대적이죠. 예. 우선 비판 세력인 제1야당 자유한국당.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 박수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낯이 뜨거워서 예. 자유한국당 잘한다 소리를 할 수 없지요. 예. 그것만큼 자유한국당의 오늘의 현 주소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려주는 가장 결정적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을 더 높이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네, 그게 첫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요즘 정치권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안철수발 정계 개편, 이거 꼽을 수가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주도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이 부분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예. 우리 정치가 이 지역 패권 구도, 예. 이제 경상도 전라도에 기반을 둔 양대 정당이 서로 상호 비판 이존적으로 이 정치를 독점해 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독점 구조를 깨야 돼요. 독점 구조를 안 깨면 어찌 되냐면 그게 모든 정치 부패 그 온상이 이 패권 구도에 기반한 양대 정당 체제입니다. 예. 그걸 깨기 위해서는 예. 헌법에 손댈 일이 아니고 예. 이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혁하는 게 바람직한데 예. 그 양대 정당이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용납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제3정당은 반드시 필요하지요. 반드시 필요한데 안철수 대표가 이제 중대 결단을 하고 자기의 정치적 장래까지도 걸고 그렇게 해서 무슨 통합에 대한 지지를 이제 끌어낸 것 같은데 예. 그 바른정당하고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예. 현재와 같은 이 국회 선거제도 그다음에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이 크게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제3정당의 존립 성공은 아주 비관적이야. 지금 현재로서는 그럼 비관적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왜 그런가 저도 그걸 시도하다가 이제 실패를 하다 보니까 예. 요새도 인터넷 들어가 보면 뭐 안철수, 유승민 너는 박찬동 닮아간 자꾸 이런데 좀 기분이 아주 언짢아요.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시도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 환경도 다르고 저는 그때 사실 모든 걸 걸었거든요. 예. 모든 걸 걸고 한 사람은 그냥 계속 꼴만 먹이듯이 박찬종 꼴난다, 박찬종 꼴난다 이러니 이게 참 듣기도 민망하고. 안철수 대표도 모든 걸 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걸었죠. 제가 예. 그때 할 때는 삼김 시대입니다. 예.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의 권위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거기에 의한 바위에 계란치기로 덤벼드는 사람 보고 예. 자꾸 이게 이 조롱거리를 삼고 있는 그런 면이 있는데 하여간 제3정당 후보는 현재의 이 선거 구조와 그다음에 정치 풍경상 참 어려운 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호남의 뿌리를 둔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의 뿌리를 둔 바른정당이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데 과연 함께할 수 있겠나 이런 의문 갖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정체성 한다.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경상도당, 전라도당, 경상도 민심, 전라도 민심. 그러니까 그걸 합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것인데 그게 잘 안 합치지. 그러니까 지역 감정이니까 감정을 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 예.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예. 뭐 대단한 정체성이 무슨 너무 차이가 있습니까? 정강정책이 무슨 너무 차이가 있고. 지역이 오로지 문제다. 경상도나 전라도는 그 차이죠. 예. 선거대 되면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
우리가 남이란가? 뭐 이래가지고 그쪽 정당들 지지해버리니까 제3정당은 소멸해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 중대선거구제로 전환을 해야 돼요. 이게. 네, 그렇군요. 지방선거에서 과연 이 통합정당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좀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려워. 어렵습니까? 어려운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일본식으로 말이에요. 지방자치는 꼭 정당들이 자기들이 후보를 내고 뭐 싸워야 되는 걸로 인식되고 있는데 지방선거는 일본의 경우에 자기 당에서 마땅한 후보가 없다. 있어 지지율이 현재 낮다 이러면 후보를 내지 않아요. 예. 그리고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 중에 지지도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지지하는데 이걸 일본말로 아이놀이 공천이라고 그럽니다. 아이놀이 합성. 아이놀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서는 지방자치 선거 때가 되면 사람 하나를 두고 자민당, 공명당, 사회당 이렇게 서너 당이 동시에 지지한다고 그게. 근데 이게 우리 풍토는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정당끼리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싸우는 그 연장선상에서 지방자치를 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는 이 정당이 개입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는 주민자치 아닙니까? 그렇죠. 정당자치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근본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한테 박찬준이 얘기해봐야 저만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예. 그 자유한국당은요, 이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의 통합을 패잔병들의 모임이라고 깎아내렸는데요. 그러니까 양당이 합당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야합이자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일 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패잔병은 패잔병인데 예. 자유한국당은 패잔병 아닌가? 예. 아니 자기 당 소속 대통령이 탄핵되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잖아요. 예. 아무도. 예. 그 친박 호위무사들이 아직도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고 그건 뭐 패잔병도 아니고 그거는 암적 집단이 돼 있죠 지금. 그 사람들이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도 세가 많으니까 저는 큰 소리를 꽝꽝 치고 있는데 이게 오늘 한국 정치의 비극입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보수 통합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바른정당을 넘어서 자유한국당과도 전격적으로 합당을 결정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의당이 이 진보정당입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정당입니까? 자유한국당이 보수정당입니까? 저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예. 우리나라에 아직 보수정당이 없어요. 보수정당이 없는데 무슨 놈의 진보정당이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죠. 순전히 북한 정권을 어떤 인식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 차이를 가지고 이걸 따진 것 같은데 예. 북한 정권의 호의적이고 우호적이고 용납 진보고 안 그러면 보수 꼴통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양분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보 언론이다. 보수 언론이다. 아주 뭐 말끝마다 모든 진보 보수로 붙이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래 보수정당이라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진보정당입니까? 그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예. 예를 들면 심상정 노회찬 의원이 하고 있는 그 정의당은 나는 진보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헌법 가치를 이 질서화해서 이걸 축적하는 어느 단계까지 가야 그걸 보수하는 게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 단계까지 간 정당이 아무도 없는데 네. 그 전 단계에서 무슨 보수 정당, 진보 정당 나누는 그 자체를 나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예. 그래서 보수 대통합인 이런 말 쓰는 거 나는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쨌든 자유한국당하고도 통합을 할까요? 그럼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선거에 예.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세력과 집단은 일본식으로 합성 공천을 할 필요가 있다. 아이놀이 공천을 하라 이거야.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전부 각각 다 나와버리면 뭐 내가 보기에 이 경상도 일부 빼고는 뭐 전부 문재인 지지 정당이 다 차지하게 생겼죠.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더욱 날개를 달아가지고 뭐든지 마음대로 하려고 할 것이고 예를 들면 비판 세력이 약화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어떤 문제와 위기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지방선거에도 뭐 국민의당이나 바른당이 어떻게 되는가 관계없이 이게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과 집단들은
합성 공천을 해서 연합 공천을 여러분은 지금 뉴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자, 새해에는 이제 개헌이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6월 항쟁으로 군사 독재가 무너진 1987년 이후에 3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지금의 헌법,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데 이미 공감되는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개헌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자 이런 여론이 가장 높고 또 권력 구조는 4년 중임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권력 분산보다는 책임성 강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비비에서 청취자들이 제 말을 들으면 좀 생뚱맞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지금 왜 개헌을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정치가 잘못되고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은 이 정치 집단과 정치 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이 현행 헌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헌법대로 하지 않아서 일어난 혼란을 헌법 탓에 돌려가지고 헌법을 개정하면 정치가 나아진다. 이런 꼴인데 헌법대로 안 해서 지금 일어난 일이지요. 우리 헌법 어디에 제왕적 대통령을 허용합니까? 그렇죠. 우선 모든 정당은 말이죠. 헌법 8조에 국민의 정치 이사를 수렴할 필요한 조직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패권 구도,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를 만드는 조직으로 변질되어 있고 국회의원은 반드시 상향식 공천을 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전부 몇몇 사람들이 갈라 나누어 모아가지고 하향식 공천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국회의원을 정당의 부속품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국회를 패싸움터로 만들었는데 이게 현행 헌법이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헌법을 어떻게 개정하려고 하느냐. 제왕적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거기 제동을 걸게 하느냐. 무슨 4년 중임제, 이원 내각제 이러는데 이거는 말이죠. 정당 구조와 행태를 바꾸지 않고는 헌법을 100번 고쳐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저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현행 헌법을 지키는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헌법에 이런 조문을 위배하는 자는 징역 15년에 처한다라든지 하는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단계지 헌법에 손댈 일은 아닙니다. 절대로. 이게 지금 시간 관계상 이 얘기를 길게 못하겠는데 예를 들면 4년 중임제가 미국 사고 있으니까 아주 근사하게 보이죠. 우리나라에서 이 정당 구조를 놓고 4년 중임제를 하면 처음 당선되는 사람과 정당이 8년을 하기 위해서 정경유착하고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하고 정치자금 마련하고 부패가 더 싹트게 되죠. 그다음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결국은 국회에서 정권을 창출한다는 뜻인데 그거는 정당끼리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뜻인데 현재 이 정당 체질을 두고 정당끼리 당신들끼리 정권 교체 해보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나마 5년 단임이니까 그래도 비판 견제도 하고 그다음에 5년 동안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제동장치가 돼서 그나마 이 정도로 유지되는데 지금 우리 실정에서 개헌을 해가지고 권력구조에 손댄다고 하는 것은 천무당 만무당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또 기존의 양당 정치에서 좀 벗어난 그런 정당 구조가 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인터뷰해 주셨는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다음 기회 주십시오.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이었습니다.